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진행의 방효정입니다. 수천 건의 기사와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서 진정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AI의 눈으로 아주 경제의 모든 정보를 가장 촘촘하게 스캔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 내일의 수익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한 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이 기다려온 가장 명확한 대답, 데이터가 보내는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를 확인하시죠.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진짜 말 그대로 역대급 지각 변동입니다. 평소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뭐 흔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 5월 11일 코스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 증시가 대만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역전극이 펼쳐졌거든요. 이 엄청난 자본의 대이동이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오늘 핵심 데이터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899.32. 이게 바로 11일에 코스피가 장중 찍었던 최고점입니다. 하루 만에 무려 4% 이상 솟구쳐 오르면서 만들어낸 진짜 경이로운 수치죠. 전날보다 3.7%나 훌쩍 뛴 7,775선에서 출발하더니 지수가 멈추지도 않고 7,900선 턱 밑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결국 사상 최초로 7,820대에 안착하며 장을 마감했잖아요. 이건 단순한 강세장을 넘어서 단기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가 전체 시장의 덩치, 즉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수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 지각 변동, 그 극적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계를 딱 하루 전인 5월 10일로 되돌려 볼게요. 이때만 해도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은 4조 7,200억 달러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증시는 4조 5,500억 달러 수준이었죠. 확실히 대만이 탄탄한 기술주들을 앞세워서 아시아 시장에서 꽤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이 격차가 워낙 단단해 보여서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국가 간의 금융 순위가 하루아침에 뒤집힐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란 게 참 재밌죠? 거대한 자금 흐름은 때로 우리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속도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극적인 뒤집기 한 판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5월 10일 그 마법 같은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한국은 무려 4조 8,100억 달러로 무섭게 솟아올랐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4조 3,400억 달러로 내려앉았죠. 단 하루 만에 대략 4,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두 나라의 순위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겁니다. 이 드라마틱한 막대 그래프의 변화 보이시나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어느 쪽으로 맹렬하게 쏠렸는지를 아주 시각적이고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결과물입니다. 참고로 이 어마어마한 달러 규모를 계산할 때 적용된 환율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사에서 원달러 환율로 적용한 1달러당 1,472원입니다. 이 환율을 적용해서 지난 11일 기준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7,084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7,084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규모죠. 이 거대한 자본의 무게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적인 결과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를 단숨에 대만 위로 확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코스피의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하루아침에 7,800선을 뚫고 7,084조 원이라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게 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를 이렇게 순식간에 키워내려면 아주 무겁고 강력한 메인 엔진이 돌아가야만 하거든요. 이 엄청난 랠리를 이끈 그 핵심 주역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강력한 엔진은 바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쏟아져 나온 시장 보고서와 데이터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1등 공신들이죠. 사실 반도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글로벌 AA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탔습니다. 2차 전지 역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심장부고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이 역사적인 랠리는 사실상 이 거대한 두 개의 기술 섹터가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막대한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팽창해버린 거죠. 두 번째 파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시사점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건져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째,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시총 규모를 뒤집어 버릴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 흐름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대형주들로 싹 다 몰렸거든요.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묵직한 핵심 기술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아주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수를 7,800선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 이 대형주들이 이끄는 힘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코스피 지수 올랐다 내렸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 거대한 기술 대형주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증시가 대만을 제치고 4조 8,1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시청을 기록한 그 역사적인 대역전극의 현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든든한 쌍두마차가 끌어당긴 대형주 랠리의 결과물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대형 기술주들이 이끄는 강력한 랠리, 이 기록적인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에 적극적으로 몸을 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시겠습니까? 시장은 늘 살아서 움직이고 그 정답은 앞으로 쏟아질 실물 데이터들이 말해줄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흥미롭습니다. 방금 막 공개된 아주 뜨끈뜨끈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를 싹 다 분해해 볼 거거든요. 이 보고서가 지금 주식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1만, 네, 코스피 1만입니다.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에이, 말도 안 돼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던져보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JP모건이 공식 보고서에서 떡하니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강세장 시나리오의 타겟 숫자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 훑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만 시대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AI와 메모리 슈퍼사이클, 반도체 외의 숨은 동력들, 그리고 구체적인 추천 종목이랑 우리가 피해야 할 단기 리스크까지 쫙 짚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건 이건 전적으로 JP모건의 분석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코스피 1만 시대 시나리오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JP모건이 제시한 새로운 코스피 전망치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 수치들을 일제히 싹 다 올려잡았습니다.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6천이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기본 베이스가 무려 9천입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불 마켓 베이스를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1만으로 확 끌어올렸어요.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죠?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과감한 숫자를 불렀을까 싶으실 텐데요. 그 배경엔 아주 확실한 거시적 흐름이 있습니다. 한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AI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나 하는 수익화 우려가 요즘 싹 가라앉고 있거든요. 거기에 AI 모델 성능은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죠. 스스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들의 토큰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자연스럽게 AI 하드웨어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특히 한국 증시가 이런 AI 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테마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완전히 핵심 수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 거대한 상승장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메인 엔진, AI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메모리 관련주가 딱 절반, 한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건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걸 분석해 보니까 그 상승분의 무려 70%를 이 메모리 주식들이 혼자 견인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를 완벽하게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러나 하고 타임라인을 쫙 펼쳐보면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 나중에 물량 못 구하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아예 2026년 물량까지 통째로 다중분기 계약으로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7년 수요까지 지금 앞당겨 오려고 난리예요. 상황이 이렇게 숨막히게 돌아가니까 JP모건은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무려 2028년까지도 안 꺾이고 쭉 이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슈퍼사이클이 기업 통장에는 얼마나 꽂힐까요? JP모건 추정치에 따르면요. 올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무려 4배에서 5배나 폭등할 거라고 합니다. 40%가 아니라 4배요. 이거는 뭐 단순한 실적 개선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레벨로 점프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반도체 외의 상승 동력. 반도체만 잘 나가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반도체 투톱을 빼고 봐도 코스피 성적표가 아시아 다른 지역 벤치마크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산업재나 원자재 쪽에서도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은행들도 마진이 회복되면서 돈을 쏠쏠하게 벌고 있죠. 게다가 요즘 핫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덕분에 글로벌 자금들이 아주 강력하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 롱언리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꽤 공격적으로 담았거든요. 그리고 신흥국 펀드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리고 있긴 한데 예상되는 엄청난 실적 폭발력에 비하면 여전히 비중이 너무 가볍다. 더 담을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JP모건의 예리한 분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유망산업과 추천 종목. 과연 거대 자본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보고서에 아예 대놓고 기업 이름들을 콕 집어서 이건 사고 이건 피해라 하고 리스트를 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철저히 JP모건의 잣대일 뿐입니다. 테크 분야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더해서 이수페타시스를 최선호주로 올렸고 카카오는 피해야 할 비선호 종목에 뒀습니다. 자동차, 중공업 쪽은 현대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픽했고 포스코퓨처엠은 비선호로 분류했네요. 금융이랑 지주사 중에서는 신한지주, 삼성생명, SK를 탑픽으로 현대해상을 비선호 리스트에 두었습니다. 기관의 시각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물론 JP모건의 시야가 당장 눈앞에 AI 붐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방산, 전력장비, 로보틱스, 원자력, 우주산업, 그리고 조선업까지 주목하고 있어요. 이 섹터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코스피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준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단기 위험 요소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장은 없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RSI나 VKOSP 같은 살짝 머리 아픈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몇몇 소수 종목에만 너무 쏠리면서 기술적으로 꽤 과열됐다는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서 엔진에 열이 좀 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나 꽤 매서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JP모건의 찐 속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기 과열을 경고해놓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조정이 오면 그때가 바로 살 기회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워낙 밑바탕에 깔린 상승 동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적인 스탠스는 여전히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자, 오늘 JP모건의 방대한 보고서를 쭉 한번 해체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인 코스피 슈퍼사이클의 화려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뜨겁게 달아오른 AI 과열의 아슬아슬한 꼭대기에 서 있는 걸까요? 코스피 1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측과 당장의 과열 부담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살펴본 이 핵심 통찰들이 여러분이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 진짜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죠? 이번 분석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주식시장 시가총액 순위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각 변동의 실체를 아주 딥하게 하지만 쉽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 큰 돈이
지금 어디로 그리고 대체 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17.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딱 보여줍니다.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딱 한 달, 이 짧은 기간 동안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7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끄는 최상위권 명단이 말 그대로 통째로 다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체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뭘 읽어내야 할까요? 오늘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선두그룹, 그리고 순위를 싹 갈아치운 상승의 주역들이 누군지 볼 거고요.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뚜렷한 승자와 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써먹어야 할 순환매 투자 전략까지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대혼란 속에서도 진짜 끄덕 없었던 견고한 리더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중동발 리스크니 뭐니 밖에서 아무리 고센바람이 불어도 살아남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13위인 삼성생명, 이 3대장은 꽉 찬 펀더멘털의 힘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진짜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종목, 그러니까 시총상위권 거의 전체의 순위가 완전히 새로 재편됐어요. 찐으로 기존 판이 엎어지고 새 판이 짜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원동력이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을 만들어냈을까요? 특히 반도체랑 조선 섹터가 확 튀어 올랐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무슨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 그리고 국제적인 초대형 계약이 시장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반도체 5월 잠정 수출액이 연달아 최대치를 빵빵 터뜨렸습니다. 업황 회복이 그냥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조선업은 더 대박인 게 한미 양국 장관이 직접 만나서 MSA GA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승 동력이 터져준 거죠. 한마디로 숫자와 계약, 이 두 개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궁금하시죠? 코스피 승자와 패자,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자 확실한 무기를 장착한 기업들의 도약이 정말 매섭습니다. 삼성물산 보세요. 주주 환원이랑 지배구주 개편 기대밤 하나로 무려 5계단이나 퀀텀 점프해서 7위에 안착했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단숨에 톱3에 꽂혔습니다. 또 조선 모멘텀 제대로 탄 HD현대중공업, 원전테마의 두산 에너빌리티, 피지컬 AI 수혜주, 기아까지 뚜렷한 호재가 순위 상승으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진짜 역동적인 장세였습니다. 근데요, 주식시장 참 냉정합니다. 올라간 애들이 있으면 떨어진 애들도 있겠죠? 한때 미친 듯이 올랐던 주도주들의 어김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어요. 방산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계단이라 미끄러졌고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거대 금융그룹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아무리 잘 나가는 주도주도 숨 고르기는 필수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번 코스피 순위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S 일렉트릭인데요. 20위권 바뀐 35위에 있던 종목이 불과 한 달 만에 16계단을 수직 상승해서 19위, 당당하게 톱 20에 진입했습니다.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그 강력한 수요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그야말로 언더독의 완벽한 반란이었습니다. 트렌드 한번 제대로 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각 변동,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코스닥 3위권도 20개 중에 16개가 자리를 바꿨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숫자, 바로 23입니다. 23계단. 코스닥에서 반도체 장비 모멘텀을 강하게 탄 주성 엔지니어링이 31위에서 8위로 단숨에 날아오른 수치입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특정 섹터로 자금이 쏠릴 때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반응하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코스닥에서도 트렌드 올라탄 기업들, 재평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벌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그리고 왜 뒤집혔는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이 막 요동치니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그렇게 과도하게 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선행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 기초 체력 자체는 아직 꽤 탄탄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바로 순환매 전략입니다. 반도체나 기계처럼 단기에 너무 확 오른 섹터는 당연히 열기가 좀 식으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근데 그 거대한 스마트머니가 그냥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서 가격이 싸진 저평가 소외주를 귀신같이 찾아서 이동합니다. 돈이 흘러갈 이 길목을 우리가 먼저 딱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음 타겟이 어디냐고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섹터는 바로 건강관리, 호텔 및 레저,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친구들 최근에 주도주들 막 날아다닐 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네 너무 싼데? 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확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랑 조선이 잠깐 숨 고르는 사이에 이 섹터들이 다음 시장을 이끌 새로운 승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총의 지각 변동은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랠리가 휩쓸고 간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승자들을 아쉽게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 크게 뛰어오를 저평가된 소외주들을 향해 이동할 준비를 마치셨나요? 거대한 자금 흐름을 읽는 분들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로켓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이죠.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발사를 보려고 막 앞다투어 티켓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진짜 엄청난 열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발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 VIP 티켓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막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지갑을 열고 있는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진 티켓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맞아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지금 그 전 세계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우주 경제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장에 막대한 돈이 몰리면 당연히 그 자산의 가치, 즉 수익률도 함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 산업을 추종하는 그 ETF 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완전요. 네.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불꽃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타오르는데 정작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라는 숫자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엇박장인 거죠. 항상 새로운 통찰을 갈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기이하고 역설적인 시장 현상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초대형 이벤트에 쏠려 있죠.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입니다. 네, 우주산업의 진짜 대장주가 드디어 시장에 등판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가톤급 호재를 앞두고 우주항공 관련 상장 지수펀드, 그러니까 ETF 시장에는 막대한 자금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수익률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우주항공 ETF들의 수익률이 대체 왜 이렇게 파랗게 질려 있는지 그 밑바닥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을 뒤흔드는 변동성의 진짜 정체, 초보 투자자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숨은 리스크, 마지막으로 한 달 뒤 스페이스X 상장이 이 판을 어떻게 뒤엎을지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시장을 덮고 있는 그 막연한 환상과 실제 금융 데이터 사이의 그 괴리감이거든요. 그 인지부조화의 원인을 뜯어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성적표부터 한번 쫙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엄청난 축제를 코앞에 두고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우주항공 ETF들의 성적표를 보면 와, 진짜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수치가 좀 심각하긴 하죠.
네. 5월 11일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아주 적나라해요. 먼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을 볼까요? 이게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5.64%입니다. 마이너스 5%대면 꽤 큰 낙폭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5월 8일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수익률인 펀드에 몰린 거래 대금이 무려 537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537억이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 우주항공테크, 여기는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0.19%로 그나마 방어를 하긴 했어요. 그나마 선방했네요. 네, 근데 여기도 거래대금이 107억 원이나 몰렸죠. 더 재미있는 건 지난달, 그러니까 4월에 갓 상장한 이른바 새내기 ETF들의 상황입니다. 타이밍을 보면 스페이스X IPO 바람을 타고 진짜 야심차게 출범한 건데 결과는 처참해요. 새내기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상장 이후 마이너스 5.64%를 기록 중인데 거래 대금은 412억 원입니다. 같은 날 나온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도 마이너스 0.63%에 거래 대금 305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낙폭이 가장 컸던 건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 우주항공 탑10이었죠. 상장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8.78%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 거의 9% 가까이 빠졌네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수익률이 박살나고 있는데도 391억 원이라는 막대한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수백억 원대의 자금 흐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500억, 400억씩 돈을 던지고 있다는 건요. 이 우주산업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차세대 핵심 성장 테마라는데 시장 전체가 완벽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돈의 흐름만 보면 완전히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 정작 내 계좌는 빙하기라는 거잖아요. 대체 이 엄청난 돈들은 다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아까 제가 티켓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단순히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언가 구조적인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의 진짜 실체가 대체 뭡니까?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수익률 하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현상의 표면을 걷어내고 그 밑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구조적인 톱니바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나 있나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 원인부터 가볼까요? 바로 거시적 요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기술주 차익 실현이요? 아니 사람들은 우주 테마를 보고 투자했는데 왜 갑자기 일반 기술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우주항공이라는 섹터는 완전히 독립된 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초거대 첨단 기술주의 한 갈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냥 다 같은 기술주로 보는 거군요. 맞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 증시에서 AI나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오랜 기간 수익을 냈으니 이제는 그 주식들을 좀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싶은 욕구, 즉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서 이제 기술주 좀 팔아서 이익 좀 확정 짓자. 이런 분위기가 쫙 형성되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ETF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이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이 거대한 기술주 매도세라는 파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거네요. 그렇죠. 개별 우주 기업들이 로켓을 잘 쏘고 못 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의 큰 자금 흐름이 기술주에서 빠져나갈 때 덩달아 휩쓸려 내려간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내 로켓 엔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기술주 동네 전체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사가 지연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건 산업 자체의 문제일까요? 두 번째는 우주 항공산업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하고 치명적인 구조적 요인입니다. 바로 실적 가시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죠. 실적 가시성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켓 하나 개발해서 쏘아 올리려면 얼마의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요? 수천억, 수조 원의 자본이 최소 5년에서 10년 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런데 그 기나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돈을 버나요? 아닙니다. 쓰기만 하죠. 당장 오늘 빵을 팔아서 내일 매출을 올리는 제과점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라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증명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실패할 확률도 높잖아요. 맞아요. 기상악화로 발사가 연기되거나 공중에서 로켓이 폭발해버리는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도 널려 있죠. 당장 다음 분기 이 회사가 흑자를 낼지 적자를 낼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짜 막막하네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 즉 숫자가 없으면 주가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오로지 사람들의 기대감과 뉴스의 헤드라인에 따라 미친 듯이 출렁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찌르고 들어가고 싶네요. 방금 하신 말씀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점이죠? 실적 가시성도 낮고 그렇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면서도 당장 숫자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기술주 흐름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면요. 네네. 우리가 보통 ETF라고 하면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약간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우주항공 ETF는 사실상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1억 천금을 노리는 초고위험 벤처 캐피탈 투자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핵심을 찌르셨어요.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ETF라는 번듯한 포장지에 쌓여 있으니까 그 내용물도 당연히 안전하게 방어될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원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우주항공 ETF라고 하면 당연히 이름 그대로 우주복 입고 화성 탐사선 만들고 달에 기지 짓는 그런 순수 우주 기업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ETF를 만드는 자산 운용사들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의 펀드를 만들려면 수십 개의 기업을 담아야 하는데 막상 시장에 상장된 순수 우주 기업의 숫자가 톡없이 부족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당장 스페이스X조차도 아직 비상장 상태잖아요. 그래서 운용사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글쎄요, 누구죠? 바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전통 방위산업체, 즉 방산주들을 대거 포함시킵니다. 이 회사들이 전투기나 미사일도 만들지만 군사위성이나 발사체 부품도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순수하게 우주만 만나는 스페이스버거 단품을 먹고 싶어서 우주 ETF를 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버거는 쥐꼬리만 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방산주 감자튀김이 세트로 잔뜩 끼워져 있는 상황이네요. 아, 완벽한 비유네요, 진짜. 감자튀김 비중이 너무 높은 세트 메뉴인 셈이죠.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현재 상장된 일부 우주항공 ETF들은 이 방산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다른 데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는 뉴스를 보고 이 ETF를 샀는데 실제 이 펀드의 수익률은 우주개발 이슈보다는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삭감되는지, 중동이나 동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어떤지, 심지어 미국 연준의 금리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 훨씬 더 민감하게 요동치는 겁니다.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네, 완전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뒤통수 맞는 기분인데요.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 자본 조달 비용이 커져서 이런 전통적인 거대 방산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내 우주 ETF의 마이너스 수익률로 찍힌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화성 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현실은 워싱턴의 금리 정책과 방위비 예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초보 투자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투자하실 때는 화려한 로켓 발사 영상이나 미래지향적인 테마라는 그 분위기에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맞아요. 내가 사려는 ETF의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열어보시고 그 안에 내가 원했던 우주 기업이 몇 %나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방산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내용물을 진짜 깐깐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물 확인 필수네요. 네, 우주 뉴스가 아니라 거시경제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내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높은 변동성을 투자 1순위 리스크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속사정을 까보면 까볼수록 당장의 수익률표가 파랗게 질려 있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실적도 불투명하고 방산주에 휘둘리고 기술주 팔릴 때 같이 팔리고. 네, 악재가 겹쳤죠? 그런데도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데이터,
하루에 수백억 원씩 자금이 진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니 자산운용 업계 내부에서는 지금의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주산업이 겪어야 할 아주 자연스러운 단기적 성장통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맷집이 좋은 걸까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다른 뷰가 보입니다. 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거친 성장통을 기꺼이 견뎌내며 지갑을 열고 있는지 명확해지죠. 큰 그림이요? 네, 기사에서 한 자산운용업계 공개자가 이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우주산업은 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지만 아직은 기대감 중심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라고요. 기대감 중심이다. 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을 던지며 사고 있는 것은 이 기업들의 현재 가치가 아닙니다. 인류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한다는 그 거대한 미래의 가능성, 즉 기대감 그 자체를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꿈을 사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의 흔들리는 주가는 실체가 채워지기 전에 거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시장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막연하게 둥둥 떠다니던 기대감을 현실로 끌어내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방송 서두에 언급했던 한 달 뒤의 초대형 이벤트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페이스X IPO가 도대체 이 판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스페이스X IPO는 단순히 인기 있는 기업 하나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수준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주산업 전체의 룰을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룰을 바꾼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주 ETF 시장은 방금 말씀하셨듯 명확한 실적 없이 그저 환상과 기대감이라는 헬륨가스로 떠있던 풍선과 같았어요. 네네. 그런데 스페이스X라는 실제로 스타링크를 통해 막대한 현금을 막 창출하고 있고 전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드디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숫자가 공개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막연했던 기대감들이 드디어 스페이스X의 투명한 재무제표와 분기별 실적이라는 강력한 닻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관계자들의 전망처럼 이 대형 이벤트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은 그동안 우주산업을 짓누르던 불안감과 변동성을 뚫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스페이스X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률이 향후 모든 우주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절대 기준점이 될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억눌려 있던 ETF 시장도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타고 전폭적인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뜬구름 잡던 우주 공간의 상상력이 드디어 주식시장이라는 중력장 안으로 들어와서 엑셀 파일과 계산기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무게를 측정받게 되는 순간이 머지않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딥다이브의 핵심을 여러분을 위해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ETF 계좌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수익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맞아요. 그것은 우주산업 자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기술주의 거시적인 차익 실현, 당장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우주산업 특유의 불투명성,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숨어있던 방산주들이 금리와 지정학적 위기에 부딪히며 만들어낸 아주 복합적인 단기 악재들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에도 수백억 원의 거대한 자금이 진짜 멈추지 않고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는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거대한 현실화 이벤트가 가져올 장기적인 퀀텀 점프를 시장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주항공 테마의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로켓의 불꽃만 넋을 잃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거대한 로켓을 지구 중력 밖으로 밀어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시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이라는 차가운 중력의 법칙을 반드시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그 화려한 이면의 복잡한 톱니바퀴들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길 때 여러분의 투자는 비로소 대기권을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지금까지 우주항공 산업은 기대감이라는 화려하고 무한한 연료만으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한 달 뒤 스페이스X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막연한 꿈과 희망의 스토리가 아니라 매분기 발표되는 냉혹한 실적 숫자로 스스로의 가치를 피튀기게 증명해야 하는 진짜 실전의 시대가 열릴 텐데요. 어우, 살벌하네요. 과연 이 현실화된 차가운 숫자들이 우주항공 ETF 시장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줄 튼튼한 동아줄이 될까요? 아니면 꿈에서 깬 투자자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잔인한 변동성의 시험대로 밀어넣는 지옥문이 될까요?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고장난 로켓의 연료 게이지 기억하시죠? 이제 한 달 뒤면 그 게이지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 연료로 가득 찰지 아니면 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추락해버릴지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정말 기대되는 한 달입니다. 환상이 숫자로 바뀌는 그 순간, 한 달 뒤 열릴 새로운 우주시대의 시장을 지켜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던져드린 이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스스로 그 흥미로운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 진짜 뜨겁죠? 그런데 겉보기엔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증시의 진짜 얼굴은 어떨까요? 금융당국은 이 뜨거운 상승장 뒤에 구조적인 균열이 숨어 있다고 아주 긴급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를 통해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시장 과열의 이면부터 시작해서 단기 매매와 이른바 B2의 치명적인 함정, 금융당국의 안정화 조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생존 규칙까지 빠르게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의 환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리스크부터 볼까요? 수면 위로 화려하게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243조 4천억 원. 와, 정말 감도 잘 안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증시에 뛰어들려고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고를 합친 금액입니다. 코스피가 1년여 만에 70% 넘게 폭등하니까 끝없이 오를 거라는 환상이 막대한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이 엄청난 상승장의 축제를 즐기고 있을까요? 아마 지수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내 계좌는 왜 여전히 파란색이지 하고 답답해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명확히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지수 상승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를 들여다보면 올해 코스피에서 276개, 코스닥에서는 무려 640개 종목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착시 현상, 그리고 극심한 종목 쏠림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양극화된 시장에서 수익을 쫓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빠지기 싫은 치명적인 늪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매매의 함정이죠. 4월 기준 한국 증시의 하루 평균 회전율을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이 2.56%, 코스피가 1.4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미국 S&P 500이나 일본 니케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몇 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거든요. 특히 요즘 모바일로 거래하기가 워낙 편해지다 보니까 ETF 회전율은 21%로 훌쩍 넘겼고요. 초단기 매매 폭주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잦은 단기 매매는 단순히 시장 변동성만 키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이 그 누적된 거래 비용과 수수료가 여러분의 장기 투자 수익률을 정말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계좌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거죠. 세 번째, 단기 매매보다 더 깊은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끔찍한 녀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융자와 반대 매매, 흔히 말하는 B2의 공포입니다. 올해만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8조 원 넘게 폭증했거든요. 1,084억 원. 여러분, 이거 단순한 대출 규모가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중동 쇼크로 증시가 한번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죠. 그때 단 하루 만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반대 매매 금액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증권사가 내 피 같은 주식을 강제로 헐값에 팔아치워버리는 겁니다. B2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증거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이 꺾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거든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조건, 정말 무조건 자신이 철저하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당국은 이 아슬아슬한 시정 상황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짧게 짚어보죠. 크게 세 가지 굵직한 대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초대형 증권사로 몰린 막대한 자금에서 갑자기 유동성 위기가 터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둘째, 코스피 200 기업들 회계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대폭 단축해서 회계 부정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일반 주주 보호하는 공시를 대충 껍데기만 채우지 못하도록 아주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거칠고 변화무쌍한 장세에서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객관적 데이터가 알려주는 생존 규칙을 세워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리스크 관리 딱 2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방송 끝나는 대로 당장 내 계좌를 여시고 신용융자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시장이 갑자기 급락해도 반대 매매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현금 비중, 이거 무조건 필수입니다. 2단계는 명확한 손실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단기 매매의 유혹을 딱 끊어내고 내 일상에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마지노선을 긋는 것. 이것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내일 당장 갑작스러운 폭락 장세가 와도 끄떡없이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화려한 빨간불 이면에 숨어있는 단기 매매의 수수료 함정, 그리고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반대 매매의 공포를 다시 한번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싹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리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기업의 어떤 결정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 그 포트폴리오 가치에 얼마나 다이내믹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뉴스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단어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내 수익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콕 집어서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해부할 대상은 바로 NHN이 최근 발표한 167억 원 규모의 대규모 행보인데요. 기업이 자기 돈을 써서 어떻게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마법처럼 끌어올리는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아주 심플합니다. NHN의 167억 자사주 매입 소식부터 소각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NHN의 3개년 환원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를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이드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67억 원.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뭐냐고요? 바로 NHN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영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 시장에 쏟아붓기로 한 금액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샀다가 나중에 주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 남기려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쓰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가 주주들에게 왜 그렇게 엄청난 호재인지 슬슬 궁금해지시죠? 그럼 첫 번째 포인트, NHN의 16억 7천억 자사주 매입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디테일입니다. NHN이 5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정확히 43만 1,525주의 자사주를 장내에서 직접 사들이겠다고 밝혔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167억 원이고 KB증권이 위탁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즉시 전량 소각. 그러니까 사들인 주식을 회사 금고에 쟁여두는 게 아니라 단 한 주도 남김없이 8월 11일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 전량 소각이라는 단어가 방아쇠가 돼서 주당 가치를 어떻게 쏘아 올리는지 바로 다음에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자사주 소각과 기업 가치의 관계입니다. 대체 어떤 재무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일단 자사주 소각의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고 갈게요. 쉽게 말해 회사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기 주식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그걸 말 그대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거죠. 아니 왜 아깝게 생돈을 날리냐고요? 목적을 딱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주식들의 가치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43만 주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NHN 주식의 희소성이 그만큼 쑥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상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진짜 마법 같아요. 피자에 비유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사회의 결의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총수는 감소합니다. 주식을 없앴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재밌는 건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피자의 전체 크기, 즉
기업의 본질적인 자본은 그대로인데 피자를 나누는 조각의 개수만 줄어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고 있는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와, 당연히 훨씬 커지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게 자사주 소각이 여러분의 주당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핵심 원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NHN 3개년 환원 정책. 여기서 우리는 이게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기 정책을 보면 NHN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확실합니다. 재원부터 볼까요? 매년 직전 연도 EBITDA, 즉 상각전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주주 환원을 위해 쓰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배당은 또 어떻고요? 최소한 전년도 주당 배당금 이상으로 지급한답니다. 절대 안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룰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의 50% 이상을 그 해 안에 무조건 즉시 소각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43만 주 전량 소각도 그냥 회사가 갑자기 돈이 남아서 기분 낸 게 아니라 이 강력하고 체계적인 장기 정책의 큰 그림 안에서 나온 아주 치밀한 행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뉴스 해석 가이드. 실전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보죠. 여러분, 앞으로 경제 뉴스 보실 때 이 3단계 플레이워크는 무조건 기억해두세요. 1단계, 자사주 매입이라는 단순한 헤드라인에 섣불리 환호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샀다가 나중에 슬쩍 시장에 다시 팔아버리면 아까 커졌던 여러분의 피자 조각은 다시 쪼그라들거든요. 2단계, 그래서 그 매입이 반드시 소각과 찰떡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NHN처럼 별도 보유 없이 바로 없애버리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 3단계, 그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단벌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강력한 구조인지 평가해보세요. 이 세 가지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주식 가치는 진짜로 안전하게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있는 기업들, 그 회사들이 발표하는 주주 친화 정책은 단순한 생색내기용 매입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본 것처럼 진짜 내 피자 조각을 키워주는 확실한 소각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앞으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진정한 투자의 기회를 쏙쏙 골라내는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경제 정보 가장 명확하고 재밌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촘촘한 설계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휘발되는 뉴스가 아닌 수익으로 증명될 시그널을 남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아주경제의 AI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 더 선명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